그 경제학에서 외부 효과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양봉을 해요. 그 벌꿀을 재배를 하는데 꿀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분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가수원에서 열매들이 막 자라나는 거죠. 더 많이. 음, 그러면 과수원은 더 좋은 이점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과수원이 그쵸. 어느 순간 어느 날 이걸 본 거예요. 뉴스 기사에서 꿀벌이 문제가 많아서 그거를 폐쇄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과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인공 수정을 다 해줘야 되고 힘드니까. 음, 그런 경우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어떤 그 과수원, 그러니까 농장의 주인이 국가에 대해서 그런 소송을 걸거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네요. 외부 효과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뭐 변호사님들은 다르게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까? 네, 생각은 좀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페퍼님은 어떤 다른 생각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그 반대 예시까지 너무 잘 들어주셔서 첨언 정도로 해보자면 이 위수지역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순창에서 고추가 맛있다고 해서 그 순창에서만 고추를 키워라 라고 정해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위수지역이라는 건. 다른 곳에서 고추를 키우시던 분들이 순창으로 이전을 하면서까지 와서 고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창 말고 전국에서 해도 된다라고 풀어버렸을 때 이 이전을 한 사람들의 입장을 사실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분명히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반대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 사안에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경제학적 외부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부 네네. 효과라는 것도 조금 승리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경제학적으로 어떤 가치를 증명해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들이 있으니까 저울질을 해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거든요. 어떤 음, 거냐면은 경제학적 어떤 활동이 생겼을 때 그것만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연쇄적으로 유기적으로 다른 효과들이 생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음, 있던 것 같은 경우는 위수지역을 만듦으로써 위수지역 내에서 어떤 수요가 더 급증이 된다던가 PC방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외부 효과인데 사실 그거 말고도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 뭐 페퍼니 말씀하신 어떤 고추를 거기다 지으면은 고추만 거기서 짓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를 만들거나 고추장을 만드는 사람도 글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음.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부 효과를 이해하시면은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부 효과라는 거가 보통 그 이제 우리가 원래 주제가 이제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잖아요. 네네. 그 저는 그 이 외부 효과랑 다른 경제적인 법칙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거랑 연관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권리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음, 법적 어떤 의사결정을 취할 때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대부분은 자신의 감성이나 자신의 그냥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그 효과가 같이 발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처럼 좀 이런 지금 위수지역이나 이런 것도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계속 위수지역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고, 이거에 따라서 나는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나는 이게 당연한 거고, 내 삶의 근간이 돼 있고, 권리가 돼 있는 거죠, 이미. 음,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거를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만, 이제 그 상인분들한테는 그게 권리가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슴은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 머리도 뜨거운 상황이다. 음. 그렇게 연관질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저는 종경님이 그 외부 효과 질문해 주셔서 좀 생각난 게 있는데 네네. 우리가 그 뜨거운 가슴에서 차가운 머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부 효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해서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외부 효과의 정의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량들을 지원했을 때 생기는 그 경제 문제점들은 외부 효과라고 보진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다만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그렇죠. 단어 자체를 경제학적으로 쓰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이면의 것을
보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오늘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세상이나 사고 체계가 영향을 주다 보니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처럼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효과이든 어떤 내가 법적인 어떤 권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무조건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경험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걸 축적했을 때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런 직접적인 효과를 의도는 하였지만 반대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일부 부분이나 지금 위수지역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국가도 처음에 위수지역이라는 걸 설정할 때는 당연히 군인들을 빨리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휴가 지역을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효과를 노리고 생각을 한 걸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효과들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거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한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보고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드네요.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는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군을 골랐을 때 사실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군부대가 있는 곳들이 사실 집중 타격을 당하기가 쉽죠. 그 주변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한편으로 봤을 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이윤을 추가적으로 남기는 거는 위험수당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전 들기도 되게 하네요. 새로운 관점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음, 군부대 근처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는 그 군부대 근처에 군대들이나 이런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음. 약간의 위험 어쨌든 부담을 하고 있다. 예. 그분들이 이제 이전을 군부대 주변으로 했다라는 거는 그런 어느 정도의 위험도 감수를 하고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일정의 위험 수당도 추가로 붙을 수 있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음, 위험수당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위수지역을 바꿔서 할 말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음, 그러면은 좀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이제 다시 좀 핵심 주제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드린 게 군 위수 지역에서 이런 물가를 높게 해서 파는 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까지 질문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시냐를 질문드렸는데, 이제 음,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저는 이걸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어요. 경제학자임에도 음, 불구하고. 그 이유는 독과점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어떤 음, 거냐면은 그 지역의 물가가 높은 이유가 어떤 시장 경제를 이용해서 서로 경쟁하고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진 게 아니라 그냥 단합을 한 거예요. PC방 가격 2,000원으로 통일해버리자. 짜장면 10,000원으로 해버리자. 숙박 10만 원 해버리자. 이렇게 어떤 시장 경제를 이용하지 않고 어떤 담합, 카르텔을 통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군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의료 시스템부터 음, 시작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던가 학교도 돈을 내주고, 당연히 군부대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배정이 돼요. 그리고 사실 미국 군부대 음, 같은 경우는 내부에 뭐 그런 시설 다 있습니다. 한국처럼 나가서 할 필요가 없이. 아무튼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위수 지역에 생기는 문제들은 국가에서 복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 시장 상인들의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독과점 문제가 있지만 국가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위수지역이라는 걸 원래 설정을 하고 개인의 행동적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이라면 원래 거기에 따른 사실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징병제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공익적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유지가 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휴가의 경우에도 사실 그 행동 범위를 제약하는 것도 좀,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거나 어떤 명령으로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순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당연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보상이라던가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위수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하게 한다면 그 휴가를 할 때 휴가비 같은 걸 추가로 지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그 승민님 말씀대로 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네. 페퍼님 추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화두가 되었었던 거는 계곡 문제가 있었죠. 계곡 이제 식품을 파는 사람들이 계곡 옆으로 가서 그 계곡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그 계곡이 자기 것이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도 그거를 많이 타파하려고 했었는데 억지로 허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었죠. 거기에서 상인들이 집단 반발을 일으키고 사실 근데 계곡은 어쨌든 국가의 소유인 거죠. 만약에 시라면은 그 시의 소유인 거고요. 네, 저는 군인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국가적 재화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이 프리미엄을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건데 아까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들이 반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근간이 없고요. 그 근본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근본이 없고요. 국가에서 조금 더 강하게 몰아붙여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단합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저는 그렇게 좀 강하게 국가에서 나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군대라는 시설 자체가 물론 이제 국가의 소유라고 말하면 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공공 서비스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공공 서비스를 마치 자신의 특권인 양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거 얘기를 듣다가 좀 생각이 난 건데 이 군 위수 지역 말고 그 대학 주변에 상권들이 있잖아요. 뭐 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장 아니면 뭐 마켓들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방의 어떤 대학이 폐교를 하게 되면은 혹은 그 지방의 어떤 캠퍼스를 이전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 상권들이 이제 무너진다고 해서 많이 시위를 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가요? 종경님이 보시기에 군 유수 지역이 사라지는 것과 넓어지는 것, 혹은 그 대학이 이전해서 주변 상권이 무너지는 거, 요거는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는 공권과 사권, 그러니까 이제 그 사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행동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권 같은 경우는 위수 지역이 제일 대표적인데 행정처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본질적인 차이는 예를 들면 어떤 학교가 그거를 옮겨가지고 상권이 무너진다. 학교가 옮기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원래는 그 전혀 반대할 근거가 없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주변 상인들의 그 반대하는 요소, 위수 지역이나 그 요소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 말고. 그러니까 위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처분에 의해서 그냥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었던 거고, 그 학교도 그냥 자기의 학교는 단지 행정 처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있었던 건데, 그거에 따라서 그냥 옮기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둘 다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렇네요. 없고, 다만 아마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주로 아마 심리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어쨌든 그 근간이 되는 권리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좀 경제학자 입장에서 좀 이기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그 네네. 해변가에서 물건들 비싸잖아요. 물도 비싸고 아이스크림도 비싸고. 그거 음, 비싸면서 마음에 안 들면 사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안 사 먹으면 음, 된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손님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은 딴 데 가면 된다. 굳이 거기서 누가 장사하라고 그렇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경제학자가 되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딱 정말 떨어져서. 그 네, 비슷한 그런 예로 부분인 것 같아요. 법학과 경제학이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개인의 의사결정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학도 근간이 지금 이제 현재 좀 수정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원래 근간은 그 계몽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그 의사결정의 자유에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경제학도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페퍼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비슷한 예로 예전에 어떤 대학교에서 그 기숙사를 추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원룸촌이나 그 하숙 시설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기숙 시설을 짓는 거를 반대 시위를 했어요. 그게 지금 뭐 어떻게 개설이 됐는지는 지금은 잘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자유를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근간은 이런 거잖아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이걸 위법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런 상인들이 악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 남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행위 자체가 조금 너무 음, 시민의식도 떨어져 보이고 글쎄요, 음. 이걸 시민의식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행위가 시민의식이 떨어진다라고 치부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음. 네, 이 부분에 예,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랑도 비슷한 문제가 저 지금 기숙사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제 모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도 하고 요즘에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노량진 수산시장이거든요. 이제 원래는 그 노량진 수산시장 거기가 지금 다 그래서 원래는 철거를 해야 돼서 계속해서 집행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상인들이 이게 단체로 저항을 해서 못 하고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많은 그 지금 문제들이 대부분이 그 자신의 권리와 그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음, 지금 그 페퍼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권리 혹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타인의 권리를 전혀 하나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렇죠. 어디서 봤냐면은 문유석 판사 개인주의자 선언 거기에서 봤던 내용 음, 같아요. 그분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반에서 1등하고 심지어 그냥 공부 1시간 하고 놀러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1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는 양심이 있으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본인을 질타했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네. 물론 이건 좀 많이 잘못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네, 아니, 재밌는데, 네네네. 네. 확실히 이건 거죠. 나는 그냥 제 할 일만 열심히 한 경우도 타인에게 어떤 굴욕감을 주거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가 있는 게 인간 사회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큰 의미에서 페퍼님의 질문 잘 생각해 보면은 나만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 정말 항상 옳은 일인가? 혹은 문제가 전혀 없는 선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의였잖아요. 어디까지 그렇죠.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음, 요거는 이제 법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주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됐던 게 형사법 쪽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에서도 나오지만 누구에게나 살인할 자유도 있는가? 음,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형법 학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다 철학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철학적으로 사실 봤을 때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은 자유가 없어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질적으로 보면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자유까지 있다게 되면은 타인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극단적인 예로 살인을 해버리면 그 타인은 어떠한 자유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원래는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이게 결국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니까 개인의 책임이라든지 의사결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 그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은 뜨거운 머리 그러니까 결국에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머리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가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저는 생각난 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존 스튜어트 밀이 내린 자유의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전 프랑스 권리 장전 때 나왔던 네네. 좀 자유의 개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랑스 혁명 때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만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문구가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말씀하신 게 어떤 국가 이득이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크다라는 게 프랑스 권리장전 때 있었던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네네. 그것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이 더 좋은 게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적용이 된다. 아마 이런 느낌의 말이었을 거예요. 타인의 자유를 이제 위협하는 자유는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좀 이제 한번 요약해가지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 보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한 몇 주 전부터 하고 있던 거죠. 개인별로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정리 멘트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 사실 이제 주제가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였는데, 기본적으로 차가운 머리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개인의 권리나 그런 주장이 모두가 나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체 나의 중심의 관점에서 조금 넓은 관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음, 저는 한 가지 경제학 개념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파는 물건을 해외에서 더 싸게 팔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0,000원인데 미국에서 5,000원에 팔면은 그게 불법이거든요. 흔히 덤핑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덤핑이 얼마나 나쁜지 잘 알고 있어요. 경제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쌀을 무료로 주거나 어떤 물건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건 사실 공짜로 덤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우리 얘기했듯이 차가운 머리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은 복지 혹은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 혹은 시장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특정 단체가 단합을 해서 특정 개인들의 개인을 자유를 침해하는 거는 더욱더 질이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위법 이야기까지 한 이유도 저는 정말 그 정도로 안 좋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잘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페퍼님이 첫 참여다 보니까 긴장하신 것도 있고 경제하고 법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많이 활약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원래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페퍼님이 강한 주제로 좀 돌아와서 페퍼님의 매력을 좀 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